매구는 천년쯤 산 여우가 변해서 된다는 신비한 동물이라는 뜻이다. 매구 할매한테는 그 별명이 안성맞춤이다. 싹 다 내불고 집으로 오니라. 인자 나는 내 새끼 말고는 아무것도 베는 게 없다. 그랑께 네 새끼들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네 알아 하고 닭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우리 아들 섭이가 그렇게 굴 속에서 짐승같이 사는 놈이 애미 나한테 말합디다. 장이가 낳은 애기가 지 새끼라고요. 아들놈을 다그쳤더만 말합디다. 서로 못 겪을 일을 다 겪고 나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셈에 얽히게 되었다고요. 아이 장이야, 네 딸 봄이 애비가 누구냐?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입니다. 오늘부터 송은일 작가님의 장편 소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을 들려드립니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은 개성제를 중심으로 살아온 마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광주댁 성심시 외에 15편의 연작 형태인 이 소설은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켜 외지로 보낸 뒤 홀로 고향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게 삶이라고 치면 죽음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할 때 임종 즈음이 바로 삶의 극점이라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소설이 삶의 극점에 다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전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긴 장편인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해의 목련꽃 그늘도 그랬으니까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첫 번째 시간. 외눈이 구암댁과 혹부리 아들. 구암댁 해숙의 친정은 화순 탄광 아랫마을이었다. 땅이 검었다. 검은 땅에서 피어나는 새싹도 검게 보였다. 그런 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6살 때였다. 난생 처음 마주한 첫눈의 흰빛에 홀렸다. 똑같이 눈에 홀린 동네 아이들을 따라 마을 뒤 언덕백에 올랐다. 눈을 지치다 언덕에서 굴렀다. 눈 속에 숨어있던 나뭇가지에 오른눈을 찔렸다. 그 길로 해숙은 눈 하나를 잃었다. 눈 하나를 잃은 탓에 볼 걸 다 못 봤는지 10살 여름에 지나간 6.25에 대한 기억이나 느낌이 남아있지 않았다. 6.25와 그 여파에 대해 느끼게 된 건 23살에 혼인해 금당 마을로 들어왔을 때였다. 남편 헌수는 해숙보다 15살이 많았다. 헌수는 6.25 때 인공편에 서서 종가의 종부였던 열애당에 맞섰다. 총칼 앞세우고 종가를 침범해 당신 내가 가진 걸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 그처럼 열애당에게 맞섰던 사람들은 끝난 인공시절과 함께 동네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사람의 식구들도 거의 떠났다. 홀로 도망쳤던 헌수는 15년 후 외눈이 각시 해숙을 데리고 금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모는 살던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 해숙이 금당으로 와서 구암댁으로 불리며 산 지 50년이 가까웠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을 만치 무수한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들을 잊었다.
셀 수 없이 죽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따금 생각했다. 운대학교 선생이었던 유해국. 해숙이 해국을 기억하는 까닭은 아들들이 다닌 학교 선생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이다. 해숙과 해국, 이름이 닮았지 않은가. 이름만 비슷했을 뿐 그때 두 여자가 사는 모양은 낮과 밤만큼이나 달랐다. 해국은 열애당의 손녀딸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 선생을 했다. 해숙은 학교 근방에도 가보지 못했다. 남들 둘씩인 눈도 하나뿐이었다. 해국이 아비도 모르는 딸 하나를 남기고 죽었을 때 마을 뒤뜸에 살던 구암댁 해숙은 아들 셋을 낳아 기르던 중이었다. 헌수가 죽은 후 아들 셋을 홀로 키워야 했을 망정 살아있음이 기꺼웠다. 밤낮 모르게 일하며 아들들을 수발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 하지만 희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 정도까지였다. 곰처럼 덩치 크면서도 똑똑했던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한 해 동무들과 물놀이 갔다가 물귀신에게 홀로 잡혀갔다.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발길질을 잘해 중학생 되면서 축구부원으로 뽑혔다. 차범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큰소리 탕탕 치더니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커녕 삼류 선수로 살다가 군대에서 총 맞아 죽었다. 남은 아들, 막내가 선섭이다. 선섭은 읍내 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취직해 있던 중에 군대를 무사히 다녀왔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다녀 대학 졸업장도 땄다. 대학 졸업하고 같은 직장의 공무원과 만나 결혼도 했다. 딸아이 둘을 낳아 키우던 선섭에게 병이 생겼다. 온몸에 말미잘 같거나 따개비 같은 혹이 돋아나는 병의 이름이 통풍이라 했다. 뼈에 바람이 드는 병. 선섭의 통증은 중증인데다 희귀증이었다. 전신의 뼈마디, 관절마다 혹이 돋아났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발병한 지 4년째. 외양이 흉측해지니 제 처자식조차도 꼴을 보기 싫어했다. 한 달 전 전화를 해온 선섭이 말했다. 엄마, 세상 천지에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나 좀 숨겨줘요. 저를 숨겨달라는 40 넘은 아들의 말에 구암댁의 마음속 뼈마디 마다에서 혹이 돋고 피가 흘렀다. 싹 다 내불고 집으로 오니라. 구암댁은 그 한마디를 하고 한나절을 외눈으로 울었다. 그렇게 선섭이 돌아왔다. 쌀가루 휘날리는 듯한 첫눈이 사박사박 내리는 참이다. 구암댁이 선섭을 맞이하는 마당 한켠에서는 고양이들이 털을 곤두세운 채 대치하고 있다. 고양이 3마리가 다 배불뚝이다. 새끼 낳을 헛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느라 고양이들은 사람을 안중에 없어 했다. 구암댁이 고양이들을 내쫓는 대신 말했다. 요새 동네에는 사람보다 나비가 10겁은 많을 것이다. 예전부터 금당에서는 고양이를 나비라고 칭했다. 어째서 고양이가 나비로 불렸는지는 알 수 없대. 집집마다 고양이 이름이 나비였다. 지금도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는 구암댁 집에는 군데군데 나비들의 거처가 있다. 그중 제일 좋은 곳이 헛간 안에 실렁이라 나비들이 그 자리를 두고 수시로 다투었다. 구암댁과 선섭은 나비들이 싸우게 두고는 뒤란의 동굴로 향한다. 구암댁 내 뒤란 언덕에서 시작되는 동굴은 일제 만렵의 종가인 개성제에서 뚫었다. 그 무렵 개성제의 외동 종손 유진섭이 일본에 유학가 있었다. 거기서 그가
무슨 중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났던가 보다. 타국이며 타향에서 죄를 지었으니 집으로 도망을 올 터 몰래 돌아올 진섭을 위해 종가의 하인들이며 마을 사내들이 밤을 낮잠아 굴을 팠다. 반년에 걸쳐 팠다는 동굴은 네기 반듯한 벽에 판자들을 대고 있고 북쪽 벽으로 통로가 났다. 직경 1m쯤에 150여 미터 길이의 통로는 뒷산 중턱으로 뻗었다. 탈출로였다. 탈출로는 뒷산 중턱에 있는 산신당 괴연제에서 끝났다. 괴연제 옆 헛간 마룻바닥이 동굴의 출구였다. 홀로 있던 산신당 옆에 자그마한 헛간이 만들어진 이유였다. 그렇게 은신처는 파놨는데 일본에서 죄를 지었다는 종소는 1년이 지나서야 금당으로 돌아왔다. 해방되던 해 초봄이었다. 종손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으나 약간은 부풀려졌던 것이었다. 종손이 일본에 반대하는 글을 써서 일경에 잡혀간 건 사실이었어도 한 달여 만에 나왔고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는 본가로 돌아와 삼동네가 떠들썩하게 혼인하고 자신이 다녔던 순천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덕에 개성제의 영지에 속했던 선섭의 할아비와 할미는 뒤란에다 긴 동굴을 거느린 초가와 함께 해방되었다. 이후 동굴 앞쪽에 판자떼기가 세워지고 엉성하나마 문이 달리면서 동굴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굴방은 동굴과 아울러 선섭 집안 아이들의 방이 되거나 곳간이 되거나 지와 고양이의 거처가 되거나 했다. 20여 년 만에 병들어 돌아온 선섭이 동굴방으로 들어갔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오후였다. 구암댁은 아들이 들어간 동굴방의 판자떼기 문짝을 여며두고 돌아선다. 찹쌀 새알심을 듬뿍 빚어놓고 동지죽을 쏟았다. 선섭이 어릴 때부터 동지죽을 유난히 좋아했다. 이제 선섭은 제가 좋아하는 걸 거의 못하게 됐을지라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게는 됐다. 그게 늙은 어미 품으로 스며든 아들에게 구암댁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있는 구암댁의 대문은 낡아빠진 나무 문짝이다. 그나마 사시장철 양쪽으로 열린 채 돌담에 기대 있다. 그 넓은 위로 담쟁이 넝쿨이 뻗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뒷뜸에 외떨어져 있는 구암댁 집을 흔히 들여다보곤 했다. 구암댁은 선섭이 돌아온 날 밤부터 사리문짝을 아귀 맞춰 닫았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닫은 문에 금줄을 치듯 마른 담쟁이 넝쿨을 걸쳐놓았다. 구암댁이 3동이면 다니는 유자 가공 공장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2km 남짓한 운대 오거리 폐교 인근에 있었다. 선섭이 졸업한 운대학교는 폐교된 뒤 방치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민속박물관이 되었다. 선섭은 집으로 돌아온 이튿날 유자 공장까지 걸어 출근하는 어미를 폐교 앞까지라도 차로 데려다 주려 했다. 구암댁은 마다했다. 집에 있으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담긴 말이 너무 많아 선섭은 다시 나서지 못했다. 저녁이면 유자 향기를 풍기며 들어온 구암댁 손에는 유자 속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유자 가공 과정의 부사물인 유자 속은 공장에서 퇴비용으로 처분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유자 속뿐만 아니라 오가 피며 상황버섯, 더덕이며 말린 나무새들이 든 봉지들을 주렁주렁 달고 귀가하는 구암댁은 공들여 저녁을 준비했다. 새로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갖가지 김치를 한 끼 먹을 만큼만 상에 올렸다. 구암댁은 외눈에 허리가 굽었을 망정 손끝이 야무졌다. 살림살이는 몇십 년 전과 별로 다를 것 없어도
살강의 그릇들은 언제나 반짝였다. 행주는 희었으며 수저짝이 어긋나는 법도 없었다. 음식은 소담하고 정갈했다. 그렇게 차린 모자의 밥상은 방이 아닌 부엌의 아궁이 앞에 놓였다. 모자는 밥상 양쪽에서 도래방석 한 장씩 깔고 앉아 밥을 먹었다. 선섭이 방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구암댁은 아들의 끼니만큼이나 고양이들 먹이에 공을 들였다. 모자가 남긴 음식은 물론 마을 내 두 경로당이며 동각에서 음식 찌꺼기를 수거했다. 장에 가면 생선 가게들을 돌며 부산물을 얻어왔다. 일 다니는 곳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오기도 했다. 그렇게 가져온 것들을 깨끗하게 다듬어 김치 냉장고에 갈무리했다가 필요한 만큼씩 꺼내 절구에다 쿵쿵 찧었다. 찧은 것에다 된장을 연하게 풀어 고양이 죽을 끓였다. 새벽마다 뒷곁 하덕에서 고양이죽 끓는 구수한 냄새와 따뜻한 불내가 동굴방에서 잠든 선섭에게 풍겼다. 그 냄새는 집안 고양이들은 물론 바깥 고양이들도 불러들였다. 구암댁 집에는 종일 고양이들이 끌었다. 구암댁이 한 차례 고양이들 밥그릇을 채워놓고 일을 나가면 선섭은 생각날 때마다 비어있는 고양이 그릇들에 죽을 채워놓곤 했다. 선섭은 누워 지내지 않기 위해, 통증을 견디기 위해 동굴 안에서 일을 찾았다. 먼저 통로한 흙벽에다 몇 개의 고양이 굴을 팠다. 그가 통로를 드나들자니 고양이들이 매번 소스라치는지라 놈들의 피난처가 될 둥우리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둥우리들이 생긴 뒤 고양이 식구는 선섭이 통로 안으로 기어들면 둥우리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의 방으로 나와 놀았다. 고양이들을 지나 위로 경사진 통로 끝에 이르면 흙 계단이 나타난다. 계단을 오르면 판자로 된 덮개가 머리에 닿는다. 그걸 밀어 올리면 괴연제 옆 헛간 내부다. 고운 도깨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괴연제는 매구할매의 산신당이다. 100년 전쯤 매구할매를 위해 종가의 당주였던 열애당이 지어준 집이라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괴연제는 두 사람이 반드시 눕기도 어려울 만치 자그만 방의 정면벽에 도깨비 형상의 산신도 한 장 붙이고 그 앞에 촛대 2개를 놓고 있다. 괴연제라는 현판을 달고 있음에도 도깨비 집이라 불리는 까닭이 도깨비 그림 때문이다. 이따금 매구 할매며 안노인들이 찾아들어 촛불 켜고 비손하지만 괴연제 헛간 아래에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그 동굴이 구암댁집 뒤란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는 마을 사람은 이제 없다. 덕분에 선섭은 동굴 안에서 고양이처럼 자유롭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며 선섭은 한보따리의 약을 버렸다. 몇 년에 걸쳐 복용한 약은 내성만 키웠을 뿐 약발이 전혀 듣지 않았다. 통증을 낮춰주기는커녕 결절을 더 돋게 하는 것 같았다. 약을 끊기 전이나 후나 통증의 빈도와 강도는 비슷했다. 통증과 대적하기 위해 통로를 기어다니노라면 통증의 강도만큼 삶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삶이 가벼이 느껴질 때마다 선섭은 동굴방의 낡은 판자벽을 수선했다. 통로를 통해 괴연제를 드나들며 너덜거리는 판자들을 고정시켰다. 헛간의 낡은 마룻바닥 판자를 새 것으로 교체해 놓기도 했다. 와중에 수레 한 대를 만들었다. 구암댁을 차에 싣고 읍내 철물점 앞까지 가 자그만 바퀴들을 사게 할 때만 해도 선섭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수레를 만들려 하는지 몰랐다. 수레란 짐을 옮기기 위한 물건 아닌가. 선섭은 네 발로 동굴을 잘 기어다닐 수 있으므로 수레에 실릴 물건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수레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 궁리하던 선섭은
수레에다 흙을 실어내기로 결정했다. 굴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처음 굴 넓히기는 괴연제 헛간 아래쪽 직경 1m 남짓한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헛간 아래 굴에서 출구까지 높이는 5m쯤 됐다. 선섭이 주로 쓰는 도구는 호미와 삽과 낫과 도끼와 톱이었다. 삽이나 호미로 흙벽을 허물다가 나무 뿌리가 나타나면 도끼로 찢거나 톱으로 썰었다. 뿌리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 잘게 잘라 사려두고 흙은 비료를 비워낸 포대에 담았다. 하루 2-3번, 통증이 심한 날은 종일토록 드나들며 술에 실을 수 있을 만큼씩의 포대를 채웠다. 그렇게 퍼낸 흙은 구암댁의 마당이나 뒤란이나 텃밭에 뿌려 다졌다. 그 바람에 구암댁의 영토가 온통 붉어졌다. 봄이 되자 구암댁은 겨우내 유자 공장에서 번 돈으로 대문을 바꿨다. 넓은 짝이 떼이고 양쪽 돌담 사이에 새로 된 문설주가 박히더니 은색 철문이 달렸다. 동네 사람들 시선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구암댁의 대비였다. 경운기며 오토바이를 타고 제를 넘어 다니던 사람들이 자주 닫힌 대문 앞에 탈 것을 세우고 안을 엿봤다. 구암댁이 대문을 잠그고 나갔으므로 열어보지는 못했다. 문 밖에서 이따금 소리를 낼 뿐이다. 어이 선섭이 차 있는 거 본게 자네 거기 있구만. 아프담서 몸은 잔 옷장가. 어지간하면 동각의 마실이라도 나오소. 다 한 식구같이 사는디 얼굴이나 봄서 살자고. 어? 얼굴 한번 보여주고 나면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걸 알므로 보여주고 다시는 궁금해하지 않도록 만들까도 싶었다. 그때마다 선섭은 구암댁의 속내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병든 아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선섭 스스로도 나서고 싶지 않았다. 유폐가 길어질수록 자폐도 깊어지는 성 싶었다. 집에 없는 사람인 듯 세상에 없는 사람인 듯 반응하지 않고도 충분했다. 골칫거리가 없지는 않았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동창생 장희의 소란이다. 몇 해 전 대형 금융사고를 친 두 은행원에 관한 뉴스로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다. 13년차 여자은행원이 직속 상관과 함께 은행 돈 30억을 외국으로 빼돌렸는데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다. 상관은 벌써 돈과 함께 외국으로 달아났고 여자 은행원 혼자 검거됐다. 그 은행원이 장이었다. 장이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추록 뒤 멍청이가 되어 금당으로 돌아와 있다더니 선섭이 와 있는 걸 알고는 요새 구암댁 대문 앞에 나타나 외치곤 했다. 야, 유선섭,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빨갛고 노란 털에 우리 나비 네 집에 있지? 온 동네 나비들이 전부 네 집에 모인다면서. 문 열어봐. 빨리. 안 열어? 매구할매 모시고 쳐들어간다. 제 일생을 떼어먹히고 병들어 돌아와서 고작 빨갛고 노란 털의 고양이라니. 멍청한 년, 천치 같은 년. 그렇게 터지려는 욕설을 삼키면서 선섭은 움직이지 않았다. 매구할매가 무서운 존재라도 되는 양 협박해대는 게 우습기도 했다. 몇 살인지 알 수 없는 매구할매는 선섭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돈이라는 걸 처음 구경시켜준 할머니였다. 아이, 학교 들어가면 이 돈으로 연필 사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그때 매구할매한테서 받은 돈이 1,000원이었다. 연필 한 자루 값이 20원쯤 되던 무렵 아이였던 선섭은 그 돈으로 1,000원어치의 연필을 샀던 걸 또렷이 기억한다.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였다. 4다스 2자루에다 덤 한 자루. 그건 선섭이 난생 처음 받은 선물이었다. 그 선물 덕이었는지 선섭은 금세 글자를 익혔고 또래들보다 쉽게 구구단을 외웠다.
메구는 천년쯤 산 여우가 변해서 된다는 신비한 동물이라는 뜻이다. 메구 할매의 원래 이름이 진녹두라는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도 그렇게 부른다. 메구 할매한테는 그 별명이 안성맞춤이다. 고운 도깨비라고 불렀어도 딱 맞았을 것이다. 그런 할머니가 어찌 무서운 존재이랴. 선섭은 장이한테 다시 멍청한 년이라고 속으로 욕해주고 동굴로 향한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뜰에서 고양이들의 먹이를 챙기는데 비어있는 구암댁의 방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난다. 모자에겐 전화로 안부 물어올 사람이 없다. 전화벨은 고집스레 울려대다 멈춘다. 어젯밤에도 왔던 그 전화일 것이다. 간밤에 흙 포대를 내느라 마당으로 나왔을 때 구암댁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인데 어머니 말은 간결했다. 그러냐, 오냐, 그러냐, 오냐. 그러냐와 오나를 반복하며 상대 말을 듣기만 하는 것 같던 구암댁이 말했다. 그러고 들은 게 네 사정이 딱한 거는 같다마는 어쩌냐? 나는 포라먹을 전답이 원래 한때기도 없는디. 그래갖고 평생 탈탈 털어 빈손이었다 마다. 내가 너희한테 보낸 거 그것이사 내 몸뚱이 꼼박거려서 벌었지. 너희한테 다 줬고. 그렇게 이날 입대껏 하루 벌어 하루 때우기 바빴는디 시방은 더하지. 벌써 여러 번 한 말이다마는 인자 나는 내 새끼 말고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 그랑께 네 새끼들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네 알아 하고 밖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선섭이 처음 듣는 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였다. 구암댁이 그렇게 단호하고 매정했어도 쥐어짜면 나올 게 있으리라 여길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뻔했다. 이제 전처가 된 아이들 어미다. 아쉽기는 할 터이다. 구암댁은 선섭의 결혼 직후부터 시어미 집에 오기를 저승가기만큼이나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쌀이며 잡곡을 보냈다. 철철이 된장과 고추장 단지를 붙였다. 양념거리들과 밑반찬들을 밀봉해 보냈다. 생선이며 나무새들도 철에 맞게 넘치지 않되 끊이지 않게 꾸준히 붙였다. 초겨울이면 배추김치, 백김치, 갓김치, 알타리김치, 파래김치, 동치미 등의 김장을 담궈 보냈다. 선섭의 처는 시어머니 보기는 싫어해도 구암댁이 보낸 것들을 한 점도 버리지 않았다. 한 점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깔끔하고 맛깔나기 때문이었다. 구암댁은 선섭이 입원해 있던 동안에는 다달이 며느리에게 송금도 했다. 한 번도 같은 금액인 적이 없던 그 돈들은 구암댁이 매달 번 전액이었다. 선섭이 동굴로 돌아온 뒤 구암댁은 아들이 버리고 온 것들을 일체 돌아보지 않았다. 선섭은 대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확인하고 빗발 속에서 일을 계속한다. 마당가 화단을 손질하고 고양이가 때로 드나드는 헛간과 변소를 치운다. 빨래도 정성 들여 한다. 노상 흙 범벅이 되는 옷일지라도 제 빛깔이 날 때까지 문질러 헹군다. 맑은 물이 떨어질 때까지 옷을 빨다 보면 몸에 엉겨붙은 이물질들도 떨어져 나가는 착각이 생기곤 했다. 착각일 뿐이다. 선섭의 관절들에서 돋아난 것들은 그가 숨쉬는 동안 더불어 움직이다가 그가 무덤에 누울 때 함께 누울 터였다. 빨래를 마친 선섭은 비가 개면 널기로 하고 다시 동굴방으로 들어선다. 땅속 세상이 남아 그의 영토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중이다. 아나 복돈이다. 금당마을 안 곳곳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다. 큰뜸, 안뜸, 작은뜸, 제뜸, 뒷재, 국세, 사장,
세토구, 안산울, 솔각지 등은 마을 안 지명들이다. 마을을 감싸며 펴져 있는 외곽의 땅들에는 동정지, 스무실, 안소재, 도투매기, 제비나리, 오종굴, 객가, 서동골, 붉은대기 등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 이름들의 유래를 제대로 다 아는 사람은 없다. 그저 옛날부터 불려온 대로 무심히 부를 뿐이다. 금당 가운데 등성이로 채올라 있는 곳이 제등이다. 제등을 중심으로 동쪽이 큰 뜸이고 서쪽이 작은 뜸이다. 제등 아래쪽으로 개성제와 그 집 사당이 있는 안산숲이 있고 그 앞쪽이 큰 뜸으로 꺾여 들어오는 길목인 솔각지이다. 제등 뒤쪽 맨 뒤로 남자 경로당인 양사가 있고 그 뒤로 서당골이고 그 위로 산자락 밭들이 모인 도투맥이다. 구절산을 등에 진 큰 뜸의 중심부가 안뜸이고 안뜸 동남쪽이 세토구다. 안뜸 뒤쪽이 뒷제이고 뒷제 바로이가 국세다. 국세에 서면 등양만에 이어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바다 건너는 보성군이다. 작은 뜸 바깥 두엄면 소재지로 가는 길목 얼음이 붉은대기다. 붉은대기는 누구나 뜻을 짐작할 수 있을 만치 흙이 유난히 붉다. 붉은대기에서 면 소재지로 뻗은 길에서 오른쪽으로 마을 진입로가 또 나 있는데 붉은대기 길이다. 붉은대기를 들어와 첫 집이 별량땡내다. 별량땡내은 50여 년 전 음력 10월 하순에 금당의 작은 뜸으로 시집을 왔다. 시집 마당 끝에 있는 유자나무 열매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막 익기 시작하는 유자의 노란빛이 얼마나 어여뻤는지 앞날이 영롱해 보였다. 유자나무는 시아버지가 종가에서 살림을 나면서 심었다. 그즈음 유자나무는 지붕 높이만치 키가 큰 데다 품이 넓었다. 늦가을이면 두어 가마니씩의 유자를 땄다. 별랑댁이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고 막둥이로 장이를 낳는 동안 시부모는 크게 알지도 않고 차례로 돌아갔다. 장이 10살 무렵까지 별량댁은 세상 천지에 나무로울 것이 없는 안악이었다. 장이 10살 여름에 제 아버지가 숨쉴 콩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더니 그 길로 돌아갔다. 둘이 하던 돈벌이를 별량댁 홀로 하자 별 수 없이 살림이 기울었다. 그래도 유자나무 덕에 또 마을 뒷제 너머의 너른 갯바닥 덕에 자식들 고등학교까지 맞춰줄 수 있었다. 장이가 은행에 취직해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별량댁은 애 시집만 보내면 될 줄 알았다. 그로부터 10여 년, 장이 결혼 늦는 것이 점점 마음 쓰이기는 했을 망정 철저히 자식들 식량되고 김장에 보내면서 동네 안악들처럼 그럭저럭 살았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다. 텔레비전 뉴스에 장이가 떠들썩하게 나온 거였다. 장이가 처자식 있는 놈하고 내연관계였다느니 그놈이 처자식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느니 장이가 은행에서 훔쳐 그놈한테 보낸 돈이 30억이라느니 처자식 있는 놈하고 붙어먹었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에 30억이라는 숫자가 하도 어마어마해서 별량댁은 입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었다. 별량댁은 서울 가서 큰딸을 만났다. 큰딸과 같이 장이를 면회했다. 장이가 제 언니한테 간단히 말했다. 내 방 좀 정리해 주세요. 보증금은 엄마한테 드리고요. 비싼 전세방에 사는 줄 알았더니 달랑 보증금 1,000만 원에 다달이 돈을 내는 월세방이었다. 월세 사는 주제에 방은 지나치게 넓고 쓸모없는 건 많기도 했다. 큰딸이 욕심내는 건 줘버리고 시골집에 들여놓지 못할 것은 버렸다. 그러고 나니 가방 2개에 들어갈 만한 짐이 전부였다. 장이 방을 정리해 돌아온 뒤 별량댁은 될수록 마을 사람을 피했다. 평생 이웃 간의 품앗이로 해온 농사일을 혼자 했다. 공장도 마을 안악들이 멀다고 꺼리는 곳으로 혼자 다녔다.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이 드물어졌듯 자식들과도 소원해졌다. 두 아들과 큰딸이 장이한테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장이가 무슨 짓을 했건 내 새끼고 내 막둥이였다. 자식들은 저희들끼리는 다른 것 같았다. 30억이나 헤쳐먹었다는 년이 멍청하게 1억도 1,000만 원이라도 꺼불쳐놓지 않았단 말이오? 은행 일을 13년이나 한 년이 월세방에 살았다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요? 미친년. 그따위 소리 듣지 않고 살려면 만나지 않는 수밖에 없었다. 어미라고 있어봐야 자식들한테 크게 해준 것이 없고 해줄 것은 아예 없었다. 도지 없이 지어먹는 땅이 있기는 해도 시부모 때부터 토지세 한 푼 내본 적 없는 개성제의 것이었다. 팔 수 없는 땅은 담보가 못 돼 자식들한테 빚을 얻어줘 보지도 못했다.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 날이 없건만 손에 쥔 것이 없었다. 큰 자식들한테 막둥이 놓고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내쏘았다. 이제 장의 어미 노릇만 할 것이니 그리하려고 큰 소리 쳤다. 어미가 그리 해주기를 바라기나 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발길을 끊었다. 서운할 것도 괘씸할 것도 없었지만 벌량댁은 자식들한테 철철이 택배비까지 다 내가며 보내던 양식이며 김치 등을 끊었다. 철철이 보내던 걸 보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아쉬워할 줄 알았더니 그도 아니었다. 자식들은 찍소리도 없었다. 그렇게 3년 반을 보내고 장이가 돌아왔다. 집이랍시고 찾아온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멍청이가 돼 있었다. 몸만 큰 아이처럼 배기도 하고 미친년 같기도 했다. 가만 보니 매구 할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노는 것 같았다. 개성제의 막둥이 은연이 돌아온 뒤로는 개성제에 가서 어울렸다. 대학교 선생하며 책을 쓰다던 은연이 왜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치 같은 장애를 내치지 않고 무시로 저한테 드나들게 해주는 것이 다행이었다. 벌량댁은 장애가 정신 차리기를 바라지 않았다. 정신 차린들 도둑년 낯짝을 들고 다니며 돈을 벌 것인가, 유부남하고 붙어먹은 몸으로 시집을 갈 것인가. 천하에 쓸데없고 갈데없는 년이 장이었다. 멍청이이거나 아이 같은 채로 미친년인 것처럼 사는 게 나았다. 다행히 아직은 자신의 수족이 멀쩡했다. 두 식구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살만했다. 그렇게 또 3년이 지났다. 지난 여름 장이 백구레가 점점 커지기에 젊은 년이 만날 처먹고 놀거나 자빠져 자는지라 살이 쪄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 어느 날 별량댁이 공장에서 일한 날짜와 받을 돈을 적어보려는데 볼펜이 닳아 나오지 않았다. 다른 볼펜을 찾으러 장이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을 때 빨간 복주머니가 나왔다. 매구 할매가 임신한 젊은 아낙이나 손자 기다리는 늙은 아낙들한테 아나 복돈이다 하며 주는 복주머니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구 할매의 나이를 정확히 모른다. 할매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할매가 매구 할매로 불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는 사람도 없다. 마을 안에 100살 넘고 100살 가까운 노인이 여럿이어도 모른다. 궁금해한 적이 없으므로 기억하지도 못한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 나이 먹느라 바빠 노인의 나이 세기를 잊어버린 사이에 매구 할매는 마을의 당신나무이거나 선앙당인 양 기물 아닌 기물이 되었다. 매구 할매가 여느 노인들과 달리 해년이 지날수록 귀한 노인으로 대접받는 까닭은 할매의 복주머니 덕분이다. 노인은 자그마한 몸피에 쪽진 머리를 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치맛자락 속에다 붉은 복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손수 만들어 달고 다니는 주머니에는 언제나 새 돈처럼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가 고이 접힌 채 들어있다. 1,000원짜리가 든 게 20년 전쯤부터이고
그 앞에는 500원이었고 그전에는 100원이었다. 전에 온 말로 10원부터 시작됐다는 그 주머니 속돈을 마을 사람들은 아나 복돈이라 불렀다. 노인은 사장이나 동각이나 승모당이나 고사디나 논밭 언저리 혹은 연희집 마당에서 안악들을 향해 불쑥 주머니를 내밀며 말하곤 했다. 아나 복돈이다. 매구할매의 주머니 속돈이 복돈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주머니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노인의 복돈은 새 생명에 대한 예시이자 축원이다. 별량댁도 첫 자식과 막내 때 복주머니를 받았다. 큰애 때 받은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장이를 가졌을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 볼펜 찾으려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빨간 복주머니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장이가 매고 할매한테 받은 아나 복돈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별량댁은 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장이가 아직은 새끼를 뵐 수 있을 만치 젊은 계집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병원으로 끌고 가서 어쩌기도 이미 늦은 때였다. 별량댁이 아무리 다그쳐도 장이는 누가 저한테 새끼를 베게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분통을 터뜨리다 개성제로 가서 은연한테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제가 언니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도 고개만 젓더라고요. 말안의 젊은 사내라야 50살 넘은 몇 분이었다. 다들 농협이니 군청이니 면소 등에 다니면서 농사들도 짓는 착실한 사람들이거니와 다 각시들이 버젓했다. 한갑 넘고 70 넘은 늙은이들이 장이한테 못된 짓을 했을 리도 없었다. 그렇다고 지지난 겨울에 돌아온 구암댁아들 선섭이를 의심하기도 어려웠다. 선섭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희한한 병에 걸려서 직장 그만두고 각시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돌아왔다. 디랑굴 속에 처박혀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았다. 마을 사람 중에 선섭의 꼴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 별량댁도 돌아온 선섭을 한 번도 못 봤다. 구암댁은 마을 고양이들을 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 기른다. 동네 안에 그리 많던 고양이들이 점차 줄고 있다. 선섭의 병에 고양이가 약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구암댁이 그것들을 잡아대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 오죽하면 여북하리. 다들 구암댁을 안쓰러워할 망정 뒷소리조차 하지 않는다. 자식에 관한 한 남의 일인 게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선섭이 장이를 건드렸을 리 없으니 장이한테 애를 베게 한 사내도 찾을 도리가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갈고 다니다가 일을 당한 것으로 봐야 했다. 결국 장이는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 지난 늦가을 별량댁의 미역 공장에 가 있던 날이었다. 개성제의 제삿날이었던가 보았다. 제수를 준비하다 말고 매고 할매와 그 손부 홍림당과 그 딸 은연 등이 혼자 산통하던 장이를 찾아와 애를 받아냈다고 했다. 벌량댁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꼬물거리는 것이 있었다. 어미가 성하기를 할까? 할미라고 76살이나 퍼먹었는데 몇 년이나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기가 막혀서 핏덩이를 앞에 두고 가슴을 벅벅 치며 울었다. 희한했다.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고 나니 될 대로 되어라 싶었다. 늙은 몸으로 애를 위해 하는 데까지 하다 죽으면 그뿐 아닌가. 저런 꼴의 어미, 이런 꼴의 할미를 통해 세상에 난 것은 제 팔자이니 어쩌랴. 배포가 커지는 것 같았다. 꼴의 어미라고 장이가 아이 이름을 작가인 은연한테 지어달라고 했던가 보았다. 아이가 봄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봄이라고 이름을 지어온 은연이 별량댁한테 어떠냐고 물었다. 어떻고 말 것이 없었다.
애 이름이 봄이라고 듣고 나니 그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았다. 겨울이 시작되었음에도 아이 봄 때문에 집안에 봄날 같은 홍기가 돌았다. 참말 오랜만에 집이 따스했다. 유자도 유난히 노랗게 익었다. 유자를 따 수매했더니 30여만 원이 벌렸다. 공 천지에 유자나무가 심긴 덕에 유자값이 탱자만큼이나 헐해졌지만 저절로 열려서 저 혼자 익은 것이니 고마운 일이었다. 별량댁은 그 유자값을 들고 농협으로 갔다. 장애가 감옥 갈 때 방을 정리하고 남은 1,000만 원에다 30만 원을 얹었다. 제 어미의 평생에다 제 할미의 남은 생이 얹힐 것이므로 봄이 아주 불쌍한 아이는 아니었다. 별량댁은 스스로를 그리 위로했다. 새끼를 낳고도 여전히 정신머리 없는 딸과 그 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여놓고 공장으로 향했다. 요즘 하루벌이가 7만 원꼴은 되었다. 번 돈의 절반씩을 떼어놨다가 봄이 통장에다 넣었다. 별량댁 모녀 3대가 새봄 같은 훈기에 감싸여 지내는 동안 마을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매구 할매 덕이었다. 별의별 일을 겪고도 오래 살고 볼 일인지 매구 할매를 영화로 찍는다고 지난 초가을부터 영화장이들이 비어있는 동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 커다란 사진기를 들고 매구 할매를 졸졸 따라다니는 영화장이들은 마을 노인네가 원하면 영정사진을 찍어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승모당에서 옛날 영화도 틀어주었다. 그러는 사이 겨울이 얼추가면서 대보름날이 됐다. 봄이 100일이 사흘 뒤다. 영화장이들이 은연을 통해서 봄이 100일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기별을 해왔다.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몇십만 원을 내야 한다는 100일 사진을 공으로 찍어주겠다니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은연히 예쁜 아기 옷 한 벌을 사다 주기까지 했다. 100일에 맞춰 봄이 사진을 찍기로 하고부터 별량댁의 심사가 복잡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예전부터 매구 할매한테 아나복돈을 받은 집에서는 여자 경로당인 승모당의 상노인들한테다 한턱 내는 게 보통이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의치 못하면 못한 대로 성심껏 한턱을 내면서 바라던 자손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고 새 생명에 대한 축수와 아울러 상노인들을 봉양해왔다. 아나 복돈을 받고 나서 한 번 내고 애가 태어난 뒤 또 내는 집도 흔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상노인들한테 한 끼 때우게 하는 것이다. 별량댁은 봄이 100일이 가깝도록 아직 한턱을 못 냈다. 돼지고기 몇 덩이 사다 푹 삶고 귤 두어 상자 사고 막걸리나 맥주 한두 상자 사다 나눠 먹으면 될 터. 그 정도는 별량댁도 충분히 할 만했다. 사실 한 달여 전부터 그런 궁리를 했다. 그 생각하며 미역 공장에서 더 부지런히 일한 덕에 8만 원 가까이 번 날도 여러 번이었다. 문제는 올해 승모당에 발을 끊고 살아온 탓에 나설 염치가 없다는 점이었다. 더구나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들이밀고 축하해달라는 말을 어찌하랴. 100일에 못하고 넘어가면 돌날에는 할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번이 아니면 영 못하고 말 것 같다.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나온 애 아닌가? 동네 안에서 태어난 애였다. 아비가 있든 없든 어미가 미친년이든 정과자든 애는 저 다 클 때까지는 동네 안에서 살아야 한다. 어미의 부끄러움이나 할미의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다. 대보름날 새벽 달력을 한참이나 쳐다보던 별량댁은 공장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전화번호부를 찾아든다. 부인 회장인 건우 할매 집 전화번호를 찾아 번호를 누른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지만 여태 자고 있는 안악은 없을 시각이다. 전화기 저편에서 건우 할매가
여보세요 하며 나타난다. 나 장희엄이요. 누구요? 여편네가 귀도 어둡다 생각하면서 별량댁은 소리를 높였다. 작은 뜸 사는 장희엄이라고. 아, 별량아짐. 오메, 세상에 뭔 일이라요? 아짐이 나한테 전화를 다 거시고. 이래저래 미안한 점이 많소야. 나 사는 것이 참말 염치도 없고. 아따, 아짐. 서로 다 알고 사는 처지에 뭘 그래 싸소야. 그러지 마시오. 그나저나 뭔 일이시라요? 내가 물어볼 것이 잔 있어갖고. 물어보시오. 참말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 집에 꼬물거리는 새끼가 있는디. 봄이 말이제라. 그렇지. 우리 봄이가 내일 모레 100일이라. 벌써 애기 100일이 됐다요. 아이고, 아짐 축하하여이. 근께 애기가 100일이 돼갖고 매구 할매한테 복주머니도 받았는디 경황이 없어서 이날까지 뭉게뭉게 지나왔지만 암만 해도 그냥은 못 지나가겠어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소. 오늘은 회관에서 팔순잔치를 할 것인께 내일이나 모레나 점심때 승모당에 내가 수육 몇 접시 내도 될란가 싶어서 혹시 내일이나 모레 누가 점심 내기로 돼 있으면 그 다음날로 미뤄서 하려고. 내일이나 모레 누가 뭘 하기로 돼 있소? 아니요. 봄이 할매 내일이나 모레 승모당에 아무것도 없어. 오늘 팔순들 잔치하고 남직이 대표서 노인네들한테 드릴까 했소. 내일 봄이 할매가 수육 몇 접시 내심은 노인네들이 아주 좋아들 하실 것이요. 거 잘 생각하셨소. 참말 잘 생각하셨소, 봄이 할매. 장희엄에에서 봄이 할매가 된 별량댁의 눈자 위에 진물 같은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다들 불쌍히 봐주고 있었는데 홀로 꽁꽁 싸매며 지내왔지 않은가. 그럼은 내가 내일 낮에 수육 몇 접시 하고 귤 3상자랑 소주랑 맥주 1상자씩 맹글어서 승모당으로 들어갈라요. 우리 밭에 봄동 배추도 많은께 그것도 뽑아갈 참이고 염치 없지만 받아주시오. 어른들한테랑 그러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럴게라, 봄이 할매. 내가 오늘 다 말해 놓을게라. 그러고 귤이랑 술이랑은 봄이 할매 무거운 게 행여라도 들고 다닐라 말고 운대농협 분소에 말해서 내일 이 짝으로 실어다 주라고 하시오. 소주 1상자만 되면 다 실어다 준게요. 또 수육도 집에서 맹글라면 복잡한게 고기만 사갖고 내일 승모당으로 오시오. 큰솥이랑 양임이랑 다 있은께 고기만 사갖고 오시면 여럿이 한 꾼에 삶아서 같이 썰어갖고 상차리기 쉬운게요. 봄동 배추도 캐러 가실 때부터 나한테 말해 주시고요. 내가 사발이 타고 휑하니 가서 씻고 올란게요. 특별한 날인께 같이 하자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별량댁 손이 덜덜 떨린다. 새벽 대바람부터 눈물이 질금질금 난다.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얼추 7년 만이성 싶다. 몸은 움직이되 헛개비같이 살아온 그동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몇 조금이나 살다 죽을지 몰라도 그 몇 조금 동안은 다시 살게 된 것 같다. 장이와 봄이도 비로소 살게 된 듯하다. 떨리는 손으로 장이 모녀의 방문을 열어본다. 불은 켜져 있다. 감옥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뒤로 장이는 불을 끄고 못 잤다. 캄캄해지면 누가 두들겨 패는 것 같다고 했다. 감옥에 있을 때 같은 방에서 지내던 년들이 장이가 은행돈 훔쳐 남자한테 갖다 바친 멍청한 년이라고 노상 팼나 보았다. 감옥에서도 잠잘 때도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연안불로 바뀌는데 불이 연해지기만 하면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패대더라는 것이다. 거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위 눌림을 당한다 싶으면
별량댁 속에 천불이 일면서 욕이 됐다. 이년들 돈 뺏어다가 뻘짓한 것도 아닌디 연병 지랄을 했었고 평생 그 안에서 살다 되져라 썩을 년들. 밝은 불 아래서 어미는 세상 모르고 퍼잔다. 새끼는 일어나 울지도 않고 제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다. 별량댁은 어미를 후려갈겨 주려다 간신히 참고 애 기저귀를 갈아준다. 기저귀 값을 아끼느라 천을 끊어다 만들었다. 집에 있을 때는 만든 기저귀를 쓰고 밖에 나갈 때는 산 것을 쓰기로 했다. 애가 아직 너무 어린 데다 겨울나면서 주로 방 안에서 지낸 탓에 기저귀 빨래가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제가 어미라는 걸 잊지는 않는지 장이가 기저귀는 잘 빨았다. 기저귀 갈아 채운 애를 어미 품으로 옮겨놓고 젖을 물려준다. 새끼가 젖을 빨자 어미가 눈을 뜨더니 별량댁을 보고는 엄마 하며 희죽 웃는다. 다시금 패주고 싶은 걸 참으며 별량댁은 딸내미 모녀한테서 돌아선다. 승무당에만 내려 했던 점심이 양사에도 내게끔 판이 커지다가 결국 온 동네 사람이 같이 먹기로 됐다. 버리기가 어렵지 버리기로 한 이상 판이 커졌다고 별량댁이 애태울 일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여 밥 먹는 일에 이골이 났다. 함께하는 일이라 척척 진행됐다. 동각은 원래 대밭에 감싸여 있었다. 마을 행사관인 자연당은 동각 창고와 살림채와 그 옆에 대밭을 거지반 밀어버린 자리에 세워졌다. 아직 사람이 많을 때 지어서 분수 없이 넓었다. 외식업체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큰 잔치를 치러내기 위한 정직관도 넓었다. 덕분에 수십 명이 함께 일할 만했다. 된장 품물에 통마늘과 대파, 계피며 커피 알갱이까지 넣어 고기를 삶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봄동 배추를 씻어대고 한쪽에서는 쌈장을 만들었다. 또 한쪽에서는 막걸리에 담가둔 가오리를 손질해 썰고 미나리를 다듬어 썬 뒤 채 썬 가오리에 버무려 초무침을 했다. 통으로 사온 콩나물을 데쳐 무쳤다. 여러 집에서 지난 김장철에 남겼던 배추를 들고 나와 겉절이와 나물로 만들었다. 어느 집 냉장고에서 나온 생굴이 채 썬 무와 같이 끓여져 무나물이 되었다. 안악들은 별랑대기 손 보태는 것도 마다하며 뚝딱뚝딱 일을 해치웠다. 정오가 되기 전에 마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 자연당으로 모여든다. 이른 아침부터 봄이 할매가 점심 낸다는 사실이 방송된 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매구 할매도 손자 내외인 동국씨와 홍림당의 부축을 받아 나오셨다. 커다란 사진기를 맨 영화장이들이 덩달아 나와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일요일이라 공장에 간 안악이 몇 되지 않았다. 마을 안에 살면서 농협이니 면소등에 나가는 젊은 축들까지 제에 나와 좋기 150수다. 은연히 읍내 제과점에서 주문했다는 큼지막한 케이크도 배달 왔다. 이장 민성의 사회로 애를 업은 장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가 케이크에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 별량댁은 마음 쓰고 돈 쓴 보람이 충분했다. 충분한 마음만 지나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 이 동네에서 살아온 세월이 기껍다. 다들 음식 먹느라 분주할 때 미역 공장 간 줄 알았던 영준어매와 구암댁이 들어섰다. 영준어매는 부수수한 얼굴에 장에 갈 때 입는 겉옷을 걸치고 나온 것 같은데 몸살이라도 걸린 것 같다. 구암댁은 먼 일로 아들 결혼식 때나 입었을 두루마기까지 차려 입었다. 영준어매가 쓱 둘러보더니 영준의 처가 있는 곳으로 제일 멀찍한 피어리스댁 옆으로 가 앉는다.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동해서 공장에 결석한 게 아니라 동각 앞에서 만나 들어온 모양이다. 구암댁은 봄이 100일 케이크를 잘랐던 상까지 곧장 가더니
주변을 휘 둘러본다. 차려입은 일이 워낙 드물고 차려입어도 오태가 안 나는 사람이라 지금도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럼 엉성하다. 표정은 사뭇 상기되었다. 이장이 자신한테 다가든 구암댁과 뭐라고 소곤거리는가 싶더니 마이크를 잡는다. 저 구암댁아짐이 하실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오셨답니다. 여러 어르신들 음식 드시면서 구암댁아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건네주자 구암댁이 킁킁 헛기침을 했다. 마이크를 잡은 채 좌중을 한바탕 훑더니 별량댁과 장이와 보미 등 모녀 3대가 앉아있는 자리를 건너다 본다. 구암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별량댁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다. 구암댁이 하려는 말이 장이 모녀와 관계된 것 같지 않은가. 구암댁이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고는 말을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가 장이 딸 보미의 100일 턱이라고 새벽에 이장님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공장에 돈 벌러 나갈 셈으로 집을 나서려는디 우리 아들 섭이가 엄니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나를 불러 세웁디다. 우리 섭이가 집에 돌아와 삼시롱도 어른들 앞에 인사 한번 못하는 까닭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참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디 그렇게 굴 속에서 짐승같이 사는 놈이 애미 나한테 말합디다. 장이가 낳은 애기가 지 새끼라고요. 넓은 자연당 안이 삽시에 고요해진다. 모든 시선이 구암댁의 외눈에 쏠려 있다. 별량댁은 어쩐지 구암댁의 외눈을 쳐다보기가 버겁다. 안고 있는 아기를 더 당겨 안고 그 정수리를 들여다본다. 솜털 같은 아기 머리카락이 가붓가붓 움직인다. 아무 데서나 젖을 먹는 아기는 방금 젖을 먹은 터라 졸음에 겨워 차올거린다. 구암댁이 계속 말한다. 아들놈한테서 그 말을 듣고 난께 공장에 못 가겠습디다. 자초지종을 토설하라고 아들놈을 다그쳤더만 말합디다. 아무도 제 꼴을 보려 하지 않아서 제 꼴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토악질을 할라 해서 숨어 살고 있는디 장이가 참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자꾸 찾아와 말을 걸더랍디다. 사실은 읍내 고등학교를 한눈에 댕길 때 우리 섭이는 장이를 아주 좋아했더랍니다. 장이가 너무나 이쁘고 잘나서 말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각기 취직하고 헤어졌더라고요. 서로 못 겪을 일을 다 겪고 나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셈에 얽히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이가 낳은 애가 제 새끼이니 엄니 가셔서 봄이 애비가 저라고 말해주시오 헙디다. 참말 부끄럽지만 나는 선섭이 애미인지라 이라고 나섰습니다. 여러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별량댁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요. 그래도 일하고 나선 김에 온 동네 분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장이한테 물어볼랍니다. 아이 장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먹느라 여념없던 장이가 제 이름이 불리자 놀라 벌쩍 일어섰다. 뒤늦게 예? 한다. 구암댁이 장이를 향해 묻는다. 장이야, 봄이 애비가 누구냐? 예? 봄이 애비가 누구냐고 묻잖냐? 동네 어르신들 다 계신 자리에서 똑똑히 말해봐라. 네 딸 봄이 애비가 누구냐? 선섭이요. 나비 때문에 어미나비가 죽어갖고 새끼나비가 또 죽을까 봐서 둘이 읍내 갔다가 우유 먹고 새끼나비가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니께 봄이 애비가 선섭이라고. 예. 근데 어째 여태 봄이 애비가
선섭이라고 말을 안 했냐? 예? 선섭이가 봄이 애빈디 어쩐다고 그 말을 안 하고 네 엄의 애를 그라고 태우고 우리를 몹쓸 사람으로 맹글었냐 그 말이다. 섭이는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가끔 숨도 못 쉬어요. 섭이는 만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섭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봄이 아빠도 아니죠. 별량댁은 그동안 장이가 반쯤은 짐짓 바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바보가 아니면 낯짝 쳐들고 살 수 없으므로 불어 바보인 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대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진짜 바보 천치다. 예 할 자리와 아니오 할 자리를 구분할 줄도 모르지 않은가. 별량댁이 세상 기가차 한숨을 쉬는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난다. 동국씨와 홍림당이다. 매구 할매가 지켜보는 앞에서 보미를 받아낸 홍림당과 그의 바깥이 애비의 출현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계시던 매구 할매가 듣지 못해 상황을 다 모를 텐데도 덩달아 손바닥을 마주쳤다. 뒤늦게 박수가 번지기 시작한다. 곧이어 자연당 지붕이 하늘로 솟구칠 것 같은 박수 소리가 난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진다. 구암댁이 외눈으로 눈물 질질 흘리며 별량댁 모녀 3대가 있는 상 앞으로 봄 한태로 오고 있다. 끝이 난 게 아니